당신이라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외계 문명에게 지구의 좌표를 알려준 천재 물리학자 예원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인류의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배신자로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100% 허구가 아닙니다. 예원재가 겪은 지옥, 그 배경이 된 문화 대혁명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5천만 명을 굶겨 죽이고 10대들에게 칼을 쥐어주며 5천년 역사를 스스로 불태웠는지, 그 광기의 시대를 살아남은 한 여성이 왜 인류는 멸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오늘 우리는 예원재의 눈으로 20세기 중국의 가장 어두운 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였다면 그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캠퍼스에 피가 흐릅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 칭화대. 그곳에서 한 물리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맞아 죽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예저타이. 예원재의 아버지입니다. 상대성이론은 부르주아 이론이다. 자백하라. 벨트로 주먹으로 발로. 어제까지 공손하게 인사하던 제자들이 오늘은 스승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강의실 칠판에는 피로 얼룩진 반동학술권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예원재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어가는 남자의 아내가 단상에 올라 외칩니다. 나는 반동분자 예저타이와 결별한다. 그는 인민의 적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칼을 겨누는 순간, 예원재의 마음속에서 인간성이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광기는 이미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었으니까요. 그 광기의 이름은 문화 대혁명. 그리고 그 뿌리는 몇 년 전 한 남자의 황당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8년 마오쩌둥은 선언합니다.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겠다. 이른바 대약진 운동의 시작입니다. 목표는 거창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기가 막혔습니다. 첫 번째 천재적인 아이디어, 참새를 박멸하라. 참새가 곡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전 국민이 동원됩니다. 북을 치고 냄비를 두드리고 참새가 쉬지 못하게 쫓아다닙니다. 참새들은 날다 지쳐 떨어져 죽습니다.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에 메뚜기와 해충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천적이 사라진 거죠. 농작물은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천재적인 아이디어, 집집마다 용광로를 만들어라. 토벅고르 운동입니다. 영국을 따라잡으려면 철강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뒷마당에 용광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무엇을 녹일까요? 집에 있는 솥, 농기구, 심지어 문고리까지. 결과는 쓸모없는 코철 덩어리. 농사지을 도구도 밥 지을 솥도 사라진 농촌. 땅을 갈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용광로 앞에서 부채질하고 있으니까요.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이 국가 전체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 때 그 실험실의 쥐는 바로 인민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코미디 같은 비극이 진짜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명.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이른바 3년 대기근 동안 굶어 죽은 중국인의 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죠. 2023년 기준 한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3년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흙을 반죽해 먹고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 간부들의 식탁은 풍족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별장에는 여전히 고기와 술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당연히 마오쩌둥이겠죠? 아닙니다. 당시 국가주석 류사오치가 나섭니다. 대약진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에게 이것은 권력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오쩌둥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더 큰 카드를 준비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당 관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문화 대혁명은 권력 투쟁을 혁명으로 포장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렇게 10대 소년병들이 칼을 들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홍위병. 그들이 휘두른 칼날은 예언제의 아버지를, 5천년 역사를, 그리고 중국의 양심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1966년 8월 베이징天安门 광장. 100만 명의 청소년들이 환호합니다. 단상에 선 마오쩌둥이 손을 흔듭니다. 그 순간부터 중국의 10대들은 법과 도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오쩌둥은 말합니다. 조반유리 발라내는 이유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을 때려도 됩니다. 부모를 고발해도 됩니다. 경찰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혁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10대들에게 이보다 매혹적인 슬로건이 있을까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 답답한 규칙들을 모조리 깨부술 수 있는 명분. 게다가 그것이 정의라고 말해주는 최고 권력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끌려나와 비판투쟁대회 세워집니다. 뾰족한 모자를 쓰고 목에 팻말을 걸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제까지 존경받던 지식인들이 오늘은 인민의 적이 됩니다. 집집마다 홍위병들이 쳐들어옵니다. 내 집에 구시대의 쓰레기가 있다. 책을 불태우고 골동품을 부수고 심지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신고. 경찰도 겁을 냅니다. 이 아이들은 추성님의 작은 홍군이니까요. 비판적 사고가 거세된 젊음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언제는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공부하던 동급생들이 오늘은 빨간 완장을 차고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이 없다는 것을. 적절한 명분과 권력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괴물들은 사람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는 전례 없는 문화적 자살이 진행됩니다. 이름하여 파사구 사구타파.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깨부수자는 겁니다. 공자의 묘를 파헤칩니다. 산둥성 치푸의 공묘. 2500년 역사의 유적지에 홍위병들이 쳐들어갑니다. 공자의 후손들을 끌어내고 비석을 부수고 무덤을 파헤칩니다. 출토된 유물들은 불타거나 박살납니다. 중국 정신문화의 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불상과 사원을 파괴합니다. 당나라 시대의 천년불상 부숴버립니다. 송나라 시대의 귀중한 경전 불태웁니다. 티베트의 라마 사원 폭파합니다. 문화재 보호. 그런 건 부르주아의 낡은 생각입니다. 거리의 이름도 바꿉니다. 동방홍대로 반제국주의 거리 조반유리 광장. 역사적 의미가 담긴 지명들이 모조리 혁명 슬로건으로 대체됩니다. 심지어 신호등도 바꾸려 했습니다. 빨간불에 가고 파란불에 멈추게 하자. 왜냐고요? 빨강은 혁명의 색이니까요. 다행히 이건 교통사고가 폭증해서 철회됩니다. 전통 요리법까지 말살합니다. 유명 레스토랑의 백년 비법, 봉건주의의 잔재, 제사, 음식, 미신, 심지어 중국 전통의 차 문화까지 공격받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치다가 신고당해 비판대회에 서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추산에 따르면 이 시기에 파괴된 문화재가 수백만 점, 불타거나 훼손된 고문서와 서적이 수천만 권, 역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맹목적인 숭배뿐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만 남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마오쩌둥 어록만 남습니다. 아침마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저녁마다 주성님 만만세를 외칩니다. 5천년 역사는 증발했지만 한 사람의 우상은 신이 됩니다. 예언제는 이 광경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 문명은 썩었다고. 그런데 더 잔인한 개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골로 유배됩니다. 상산하양 운동. 지식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언제는 네이먼구의 척박한 벌판으로 보내집니다. 영하 30도의 겨울, 하루 종일 땅을 파는 강제 노동.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배신. 바이무. 함께 시골로 내려온 동료입니다. 험난한 시간 속에서 둘은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사랑이 싹틉니다. 예언제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느 날 밤 예언제는 바이무에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문화 대혁명의 모순에 대한 비판을, 가장 깊은 내면의 고백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안이 들이닥칩니다. 바이무가 신고했습니다. 예언제의 반혁명적 발언을 당국에 보고한 겁니다. 왜? 도시로 돌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한 여자의 목숨과 자신의 미래를 저울에 올렸고 주저없이 자신을 택한 겁니다. 추운 감옥에서의 고문. 민민의 적. 자백하라. 매질 수면 박탈 굶주림. 예언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허위 자백서에 사인합니다. 나는 반혁명 사상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사랑? 없습니다. 신뢰? 없습니다. 인간성? 허상입니다. 그녀에게 인류는 가르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강한 힘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악종으로 정의됩니다. 석방된 후 예언제는 홍안 기지로 배치받습니다. 외계 문명 탐사 프로젝트.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를 증오하는 그녀가 인류를 대표해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우주에서 온 탑신을 받습니다. 경고가 담긴 메시지를. 하지만 그녀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더 강한 신호를. 지구의 정확한 좌표를. 왜? 이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녀의 최종 선택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더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 문화 대혁명이 끝나갑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4인방이 체포됩니다. 혼란의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천만에요. 혼란은 끝났지만 청사는 없었습니다. 버려진 홍위병들. 10년간 혁명의 선봉으로 추앙받던 청년들. 그들은 이제 쓸모 없어졌습니다. 도시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골로 보내집니다. 상산하양 운동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예언제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납니다. 과거 홍위병이었던 자. 아버지 예저타이를 구타했던 제자들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농사일 하다 기계에 끼어 잘렸습니다. 예언제를 알아본 그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예, 교수님. 그때 일은 말이지. 예언제는 기다립니다. 사과를 기다립니다. 그건 시대의 요구였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는 없습니다. 변명만 있습니다. 아니, 변명도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시대가 마오쩌둥이 당이 시킨 일일 뿐이라고. 예언제는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가? 그 남자는 대답합니다. 글쎄, 당, 마오주석. 근데 주석님은 돌아가셨잖아. 반성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은 세상에서 예언제는 결심합니다. 이 세상은 끝장나야 한다고. 중국 정부는 문화 대혁명을 10년 동란으로 규정하고 넘어갑니다. 가해자 처벌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 보상 형식적입니다. 진실 규명 금기입니다. 수천만 명이 죽고 수억 명이 고통받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시스템 탓, 시대 탓을 하니까요. 예언제는 깨닫습니다. 이종은 학습하지 않는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같은 실수를 영원히 반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이 문명을 심판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심판자는 인류 밖에서 와야 한다고. 홍안 기지. 거대한 전파망원경 앞에 예언제가 섭니다. 모니터에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삼체 문명으로부터 온 경고입니다. 신호를 보내지 마라. 신호를 보내지 마라. 신호를 보내지 마라. 당신의 방향이 노출될 것이다. 우리 중 평화주의자가 이 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 세계가 당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 침공할 것이다. 신호를 보내지 마라.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신호를 멈추겠죠. 외계의 침공을 부를 수 있는데 누가 계속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예언제는 다릅니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입력합니다. 와라. 이곳으로 와라. 우리 문명은 스스로를 구할 능력이 없다. 나는 너희를 이 세계로 초대한다. 와서 점령하라. 와서 이 죄악의 세계를 끝내라.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는 우주로 발사됩니다. 빛의 속도로. 돌이킬 수 없이. 지구의 좌표가 삼체 문명에 전달됩니다. 400광년거리.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0년. 예언제는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눈물은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했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인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우주 저 멀리 삼체 항성계에서는 함대가 출발 준비를 합니다. 지구를 향해. 예언제를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인류의 배신자, 이기적인 폭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무엇을 겪었나요?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5천년 문명이 10대들의 손에 불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5천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한다 믿었던 남자가 자신을 신고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고도 가해자들은 시대가 그랬다며 반성하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거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언제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역사는 실화입니다. 문화 대혁명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대학진 운동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천만 명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위병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낡은 세상을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지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확신은 때로 광기가 됩니다. 예언제가 부른 것은 외계인이 아니라 인류가 저지른 광기에 대한 업보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확신에 찬 지도자, 열광하는 군중, 침묵하는 다수, 그리고 희생자들. 우리는 지금 예언자에게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은 그녀가 살았던 세상보다 나은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언자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 대혁명 같은 광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